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지난 일주일 어떻게 해서든 단일화 프레임에 제1야당은 단일화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는 점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보장해주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해주고 이런 걸 바라시는 것 같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전폭 수용해서 과기부총리 공약으로 이걸 흡수를 했고, 저희가 집권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대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네, 대선을 16일 앞둔 가운데 오늘은 경제를 주제로 첫 법정 TV 토론이 열립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한 뒤 열리는 첫 사자 TV 토론이라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으면 그래픽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동아일보가 의뢰를 했고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3.3%, 이재명 후보가 36.4%, 안철수 후보가 9.9%, 심상정 후보가 2.7%입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TBS가 의뢰를 했고요. KSOI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여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가 42.2%, 안철수 후보가 5.8%, 심상정 후보가 2.7%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 역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판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네. 나오고 있어서 네.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세를 읽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보여주신 두 가지 그 지지율 상황을 보면 이 내면에는 같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이슈가 들어갔는지 네. 안 들어갔는지 차이가 굉장히 크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앞서게 나온 이 KSOI 조사 결과는 단일화 이슈를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일요일 날 1시였죠. 1시 30분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한 이후의 여론조사는 또 다른 추이를 보일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변인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 야권 단일화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중간에 전화를 끊는다든지 응답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그 표집단 그러니까 모집단 자체에 이재명 후보 측이 좀 덜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는 어쨌든 과학적인 건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상반된 결과를 두 가지 봤습니다만 어제 오늘 한 7, 8군데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후보 등록 시점 이후에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양상이 보이고 여기에 어제 단일화가 결렬된 것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사한 단일화가 반영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제
보수 표심이 좀 집중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였고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 뭐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요. 특징적으로 보면 그 인전 이재명 후보 측이 약간 뭐 횡보 내지는 다소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호남에서의 결집이 아직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지역별로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하락폭이 좀 보이는 게 더러 몇몇 조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등록이 시작이 돼서 쭉 선거운동이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지지층이 결집되어가는 양상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새로운 변수가 생겼으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은 좀 단일화라는 변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이 될 건가.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어떻게 변할 건가. 이재명 후보의 경인 지역에서의 이 하락폭이 과연 그러면은 논란이 되고 있었던 뭐 법인카드 논란들이 반영된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것들은 이번 주 좀 지나가는 중반 정도의 지지율 추이 조사가 나오면 그때 좀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여론조사 심의위원 올라온 제가 그 원문을 좀 보니까 앞서 TBS와 KSOI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오차 범위 안 격차가 있는 그 그래픽입니다. 지금 이 그래픽 말고요. KSOI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죠. 일단 네, 이 호남 지지율 말고 전체 그 일반적인 후보 지지율 그래픽을 좀 앞서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격차가 있는 이 조사가 TBS와 KSOI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조사 방법이 무선 ARS 100%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서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조사, 이건 오차 범위 밖에 그 결과가 나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쭉 그 여론조사 경향성을 놓고 봤을 때 ARS, 그러니까 기계음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그 보수 성향의 그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우세한 경향성을 보인 측면이 있었고 전화 면접으로 진행된 사람이 직접 물어본 결과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우세한 경향성을 띈 그 측면이 좀 많았거든요. 여러 여론조사 분석가들의 분석을 따르면. 그런데 지금 이 조사 결과는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말씀하신 대로 전화 면접 조사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우세, 상향 뭐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여론조사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 조사 결과는 완전히 또 반대인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니까 지지자분들이 더 혼란스러워하세요, 사실. 근데 그 내부적인 상황으로 또 들어가 보면 콜백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묻고 하는 응답하는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조사 결과의 차이도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것이 이 추세의 전반적인 문제에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큰 그 문제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단일화 이슈에 대한 질문이 선제되었던가 되지 않았던가의 차이지 사실 이 그 여론조사 결과가 10% 정도까지 등락폭이 생길 정도 큰 사건이 있었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뭐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뭐 이슈가 됐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네거티브적인 요소는 제가 볼 때 양쪽 공이 있어 왔고 국민들은 저도 지금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지역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바닥 민심은 또 다른 상황들을 띠고 있거든요. 그 네거티브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앞으로 대선에서 본인의 그 어떤 그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 누군가에 대한 인물 검증으로 넘어갈 단계까지 왔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이 구도의 변화가 생긴 지금 국면이 저 지지율이 정말 이게 민심을 반영하는 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가 사실은 세 가지 경우가 좀 상이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냐 ARS냐, 그 다음에 유무선 비중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또 유선이 좀 많이 포함되는 경우는 보수 성향의 후보들한테 좀 더 많은 지지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상번호냐 아니면 RDD라고 해서 임의 추출 방식이냐 뭐 그래서 조금 다른데 어제 오늘 나온 결과 한 7, 8개 여론조사 보면 지금 저희가 보는 KSOI 조사 결과를 놔두고 나머지는 오차범위
내도 있고 좀 밖을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이제 비교 우위가 확연히 좀 드러나거든요. 이게 조사 방법에 다 다름에 따라서.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좀 더 완만히 상승하면서 앞서고 있는 사실은 맞는 것 같고, KSOI는 좀 더 단일화 변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소 좀 튀는 조사 결과 아니었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고 천차만별인 상황인데 저는 그것이 결국 뭐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상승 국면이라고 결론 짓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는 후보에게, 절박한 후보에게 결국 국민들이 표를 네. 주지 않을까 싶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서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TBS와 KSOI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표본 오차와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과학적으로 진행됐다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결과치가 좀 튀었다. 네, 뭐 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저희가 그 호남 지지율 관련해서 잠깐 그래픽이 나간 게 있는데 그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최근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서 이른바 광주 복합 쇼핑몰 관련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쟁점화된 것으로 지금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여론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이건 TBS가 의뢰를 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SOI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27.7%까지 상승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이재명 후보가 전체 그 지지율에서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호남에서 이런 지지율이 그 일부 여론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나온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정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에 가서 광주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던 윤석열 후보의 공약, 그것이 또 일정 부분 저 기간에 반영됐을 수 있겠다. 네. 이런 확실한 이슈가 있을 때는 그 민심이 반영된다라고 해서 지표가 나오면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광주의 종합 복합 쇼핑센터를 짓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광주 호남 쪽 민심을 자극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인정할 부분이 저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후에 대응을 보면 우리 쪽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그 어떤 의견들을 더 크게 반영한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이용섭 시장께서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이 대선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주민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저 지표는 또 사그라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심장과 같은 곳이잖아요. 호남 표심에 유독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그 호남 지역에서의 네. 지금 지지율 추이를 봤습니다만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도 저희가 유익 있게 좀 봐야 되는데, 우선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후보의 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16일 정도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60% 초반대에는 그전 후보보다는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또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결집이 될 거라고 보는데,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그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본 KSOI 조사에서는 27%대, 그리고 어제 나온 거 보면 리서치뷰에서는 33%, 갤럽에서는 18%를 보이는데 전 조사에 비해서 12%나 이제 올라가요. 이거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 쇼핑몰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듯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트리거라고 표현하죠. 불꽃이 딱 튀는 게 종합 쇼핑몰로 나왔지만, 그동안 저희 당이 서진 정책이라고 소위 하면서 했던 호남의 공들이기,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 호남을 갑니다마는 5.18 매혹을 벌써 두 번째나 제대로 참배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 광주 지역에서도 젊은 층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좀 왜곡되게 해석하는 5.18 정신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작용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 있게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광주에서 반응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장에서 득표율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지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이미 전통적으로 저런 지표 조사에서 네. 나타났던 아까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6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는 부분과 실제 투표장의 투표로 이어졌던 득표율은 또 차이가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것은 뭐 PK, TK, 이 뭐 작용 반작용은 어느 곳에나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이 갈등 구조는 누군가는 분명히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호남 표심까지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 여론 추이가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추경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일단 단독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늘 또 오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린 것으로는 그 오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금 두 양강 후보에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가 준비됐으면 녹취를 듣고 관련 대담을 녹취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야 모두 그 추경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 그만큼 코로나 시국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니까 이분들을 먼저 지원하자는데 먼저 명분이 있다라고 본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시간 제한, 네. 거리 인원 제한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정부의 제재안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주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손실 보상에 있어 직접적인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저께였죠. 새벽에 예결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 아닌 14조 원의 그 추경을 통과시킬 때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부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격 합의를 해주신 것은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그 울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세계 GDP 대비 대한민국이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 1인당 국민들에게 지어주는 그 부채 비율은 얼만큼 감당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는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후에 본인이 당선이 되면 그때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으로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휘해서라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메우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대변인께서 앞서 뭐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취재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후보까지 그런 녹취를 좀 듣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가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준비되는 대로 들어주시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됐습니다. 지금까지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보상되지 못한 피해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자기들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빌미로 새벽에 14조짜리 예산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아니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에 불과합니다. 네, 부단장님, 지금 윤석열 후보 발언 지난 19일 발언인데 이 19일 발언에서 놓고 보면 단독 처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합의를 한 거 결국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그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 네. 뭐 저희가 반대한다고 한들 본회의 열어가지고 180석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결이 밤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처리한 내막부터 뭐 사실은 합의 안 해주더라도 처리할 건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작년에 금년도 607조짜리 예산을 하면서
왜 그럼 그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애초에 좀 배려해주는 그 예산을 짜지 않았었던가라는 게 하나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손실보상액 정도가 한 가구당 300만 원. 근데 저희 당에서 애초에는 1,000만 원 정도 이상 가야 이게 네. 제대로 된 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합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손실보상하는 소급 기간도 2021년 7월이 아니라 그 전까지도 좀 포함이 돼야 되고 지금 그 정부가 제안했던 추경 예산에 빠져 있던 몇몇 부분이 있어요. 여행 관광업도 그렇고 법인 택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방역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 이런 예산들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얘기를 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얼마나 좀 합의가 돼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합의해서 정리해서 하자. 그리고 애초에 그러면 50조 정도 이상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14조 덜렁 가지고 홍남기 부총재 그렇게 마구 패고 이러다가는 이제 재원 점출 안 된다고 해서 밤에 기습적으로 처리하자 결국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부분 갖고 야당 할 거야 말 거야라 얘기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대선이 끝나더라도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는 뭐 정부의 좀 뭐 경직성 예상 말고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활용을 하서라도 재원을 만들어서 저는 충족하게 지원을 해야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저희 당 입장과 함께 제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보니까 그 절차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문제를 지적을 하지만 소상공인의 지원이 절실하니까 일단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죠.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빨리 시급성을 저희가 다퉜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세부안이 결정될지는 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관계자 발로 뭔가가 있는 듯한 성사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 관계자 발의 단일화 마타도에 힘을 싣고 거기에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후보의 역할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변화무쌍한 정치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시 또 그리고 대선 기간에 하루라는 시간이 뭐 평소 한 달 이상의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네, 부단장님, 그 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와 또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가장 큰 이유,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서로 뭐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다음에 듣고자 하는 얘기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저는 뭐 지금 좀 전에 저희 하태경 의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아직 문이 뭐 닫힌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보면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오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단일화를 처음 제안하면서 얘기했던 구체제 종식과 그다음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공은 뭐 윤석열 후보 측에 던져놨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결단과 결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뭐 꺼진 불씨는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고 안철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신이 얘기했던 그 명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권은희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그 지역적인 문제로 오해를 사고 이 큰 중체자 문제를 판단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쪽에 안 계시니까 제가 뭐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안철수 후보 측 입장에서는 그 단일화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는 측에서 이렇게
무조건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또 일부 인사의 모욕적인 언사가 과연 협상 대상으로 여기는 게 맞느냐 이런 또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그 전격적인 단일화 협상 결렬 선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더 실망스러워요. 네.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이유로 감정적인 그런 이유로 단일화를 결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 이유를 안철수 후보 측에다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어떤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진정 어린 화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태도를 모든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내부의 여론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단일화 제안을 한 직후에 뭐 계속해서 약간 조롱성의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 안에 그 어떤 그림을 올려놓고 역시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어제였나요? 일찍 오전에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또 상중에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유지를 또 뭐 유서까지 들먹이면서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 완전히 떨어지고 패륜적인 발언까지도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단일화를 아주 뭐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번 단일화 결렬의 주요한 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그 이유를 대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저께년 합당까지도 얘기하면서 굉장히 전향된 그 메시지를 던졌죠.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렇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서 강경하게 얘기했던 거는 저는 뭐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이라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향후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D-17일 정도 됐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가 과연 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그걸 고집하면서 지금 뭐 안에서 굉장히 극소수의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됐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작은 부분들 가지고 큰 대의라는 게 있는데 작은 부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운해하고 오해하면서 단일화가 이제 결렬되는 명분을 만드는 거는 조금 이 큰 대의를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다음에 국민의당 내에서 내부의 결속력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3월 9일 전까지 대선 기간 동안에 야권 단일화의 변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다시 뭐 불씨가 생기거나 아니면 꺼지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위한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겠다라는 것으로 좀 들리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런 여지를 불씨를 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태도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뭐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그 정치 몰입에 이런 선언까지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완전한 결렬 선언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국민의힘에서야 뭐 남은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것인데 사실상 그 28일에는 저희가 투표 용지가 다 인쇄가 되는데 이제 한 열흘 남았을까요? 그 시간 동안 실무 협상까지 이어지는 것도 물리적인 그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이고요. 또 저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지지율이 그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독배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를 왜 하려고 했던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전혀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지 그냥 묻지마 정권 교체의 수단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상황들이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그 소감들을 메시지로 남긴 부분을 보면 87년 이후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7번의 대통령 선거를 했더라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양당의, 양강의 그 갈등만을 계속 보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배제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미 생각하실 지금까지 왔다. 이제 정말 국민 대통합의 그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은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돼야 된다, 시대 교체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뭐 저는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뭐 김동연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이 야권의 많은 후보들과 국민 대통합의 방점을 찍는 그런 선언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충분히 얘기를 좀 나눠본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그 선관위 주관 법정 TV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오늘은 이제 경제 관련된 주제이긴 합니다만 두 양강 후보가 또 그 외에 이슈를 가지고 또 치열하게 격론을 벌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제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공세를 취하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먼저 그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그 최근 한 보도에서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온 게 있어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으면 그래픽은 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몇 달째인가요? 대장동 게이트라고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단체장 시장을 하면서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관 합작으로 수억에 수십억에 그 이익금을 환수했던 치적을 어쨌든 흠집을 내기 위한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 둘씩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그분이라는 그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에서 계속해서 이 그분을 마치 이재명 몸통이다 이렇게 다루면서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몇 달째 그 공세를 취했습니다. 결국 그 실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부패의 고리에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김만배, 그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그 이익금에 대한 막대한 민간이 가져갔던 이익금의 자금 흐름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분이 이제 딸이 있는 분이라고 말이 이제 대화 내용에 나와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딸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 흐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분 대화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재명에게 돈을 줬어? 뭘 했어?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검사 윤석열 후보가 등장합니다. 윤석열 뭐 내 카드 하나면 죽어, 또는 영장 제시하면 윤석열 죽어,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 왜 저런 녹취록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애초에 검찰에서 대장동 특검까지 나오고 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계속해서 호소하던 과정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검찰과 뭐 법관 뭐 이런 분들의 많은 그 고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덮어주기 위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솔직히 유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은 이제 이 그분이라는 이재명이 몸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이 드러났으니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후에 이루어질 수사 부분은 저는 뭐 선거가 끝나도 특검을 하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제가 중간에 또 말씀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그 녹취록에 거론된 현직 대법관 A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도 김만배 씨와 일면식이 없다면서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걸 왜 여태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었는지 좀 안타깝고, 사실은 진실은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왜 저런 녹취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 테니까. 좀 전에 거론이 됐다는 그 모 대법관은 일단은 관계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고 있고, 두 번째는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이 녹취 자체가 굉장히 과장되고 허장이 있으면 그다음에 녹음이 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분이 아니다 치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이 그러면은 없어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냄새나는 돈잔치였어요. 그거를 솔직히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설명이 여전히 미진하니까 이런저런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결국에는 저는 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는 게 역사와 국민 앞에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반론해야 되겠는데 부패골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가지고 돈잔치를 한 돈 흐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과 사실은 분리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부패골에서 돈 흐름에 있어서 돈을 먹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은 대부분 국민의힘 관계자이거나 법조인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요. 녹취록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녹취록에 있는 부분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마치 그것은 어떻게 거짓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적반하장이죠. 이 녹취록은 설계 전체 구도 자체를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수사의 설계를 하는데 녹취록이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인사가 모두 관련됐다라고 주장하는데 유동규는 누구고 김만배는 누구고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유능한 경제 대통령께서 내 밑에서 턱 밑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를 그럼 이제 와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 저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을 충분히 좀 전해드렸고 이 얘기도 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경제 분야 법정 TV 토론회가 그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뭐 가장 관전 포인트 뭐라고 봐야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 네. 위기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문제들이 관심사일 것 같고요. 이후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 경기들의 흐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깊게 다뤄야 될 것인데 저는 이전에 이 후보들이 한번 예선전을 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뭐 유튜브 채널 뭐 3프로 TV였던가요? 이 후보들이 다 출연을 해서 제각각 자신들의 그 생각들을 공유를 했고 호응들이 있었는데 그 재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날카로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그리고 그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등 뭐 이런 부분도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가면서 어떻게 본인의 그 윤석열 후보 본인 장모 처가 관련된 부분 비위리 의혹을 털지 못하고서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지적하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토론에서 국민들이 지금 5년 동안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경제이다 보니까 앞서 두 번에 있었던 토론보다는 좀 공방이 좀 많이 과열되지 않을까,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당장 뭐 대장동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뭐 이렇게 양측에 공방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뭐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코로나 대책 추경 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소주 성애 문제 탈원전 문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오늘 경제 안에 들어가는 다 주제라 저는 오늘은 뭐 후보가 공방이 격화되면서 제법 재미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에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그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여야 두 양강 후보 모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액수 등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좀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에 이재명 후보도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윤석열 후보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 두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큰 방향성이 같아서 결국은 뭐 탈원전 문제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격론이 붙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공통적인 정책 사항들은 민심이 바라보고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할 것이고요. 그것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 토론회에서도 확인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실적을 냈었고 실력을 발휘했고 실천을 했던지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본인이 했던 경기도를 살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어필을 하면 저는 국민들이 또 새롭게 더 바라보실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뭐 국민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향후 우리 국가의 경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실적이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현 정부가 갖고 있었던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같이 업고 토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로 이제 얘기를 할지 그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